안녕하세요. 알쓸맥자 비난세입니다. 한 주 잘 보내셨죠? 11월 이제 곧 중순이고요. 날씨가 아주 춥지는 않은 것 같아요. 아직 은행나무의 색깔이 완전 노랗게 됐고 공원 나가 보니까 낙엽도 많이 떨어지더라고요. 완연한 이제 늦가을로 가는 것 같고요. 지금 가장 이쁠 때인 것 같습니다. 이태원 참사 이제 일주일이 지났는데요. 책임을 회피하는 분들의 모습을 보고 계속 분노를 하고 있습니다. 말도 안 되죠. 어떻게 국민이 150명 이상 돌아가셨는데 자기 책임이 아니라는 듯한 얼굴과 표정을 저렇게 뻔뻔하게 들고 다닐 수가 있는 거죠. 너무 이해가 안 되고요. 일선에서 열심히 수고해 주신 분들 혹은 그런 분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려는 모습에 정말 분노를 금할 수 없습니다. 정말 뭔가 빨리 바뀌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일요일에 이제 요즘 하루 쉬는데 일요일도 요즘 잘 못 쉬고 있어요. 저희 마포 FM이잖아요. 마포구의 요즘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가 소각장 설치입니다. 마포구에 지금 소각장이 하나 있거든요. 제가 상암동에 사니까 저희 집에서도 보입니다. 그 소각장 굴뚝이. 그런데 또 다른 소각장을 짓겠다고 서울시 오세훈 시장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모든 절차가 불법적이고 모든 절차가 비합리적입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이렇게 밀어붙이는 이런 행정의 모습에 너무 화가 나고요. 지금 2022년 21세기 대한민국에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놀랍게도 마포구 주민들이 밤 11시에 지금 있는 소각장 앞에 가서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매주 있지는 않지만 진행하고 있고요. 저도 빠짐없이 그 집회에 나가고 있습니다. 굉장히 평화롭고 질서 정연한 그런 모습, 그런 집회를 진행하고 있고요. 21세기 대한민국이에요. 어떻게 자신의 생각대로 국민들의 생각을 들어보지도 않고 또 합법적인 절차도 진행하지 않은 채 눈속임으로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지 너무 이해가 안 되고요. 이번에 이태원 참사뿐만 아니라 마포구에 추가 소각장 건설하는 이 오세훈 시장의 모습에 마포구 주민으로서 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분노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마 이런 식으로 진행하다가는 또 다른 참사가 일어날 것 같아요.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잘못하면 진짜 큰일 납니다. 국민을 진짜 뭐로 보는 건지 너무 이해가 안 됩니다. 지금 마포구에 하여튼 그 마포구 추가 소각장 건설 때문에 굉장히 많은 마포 구민들이 분노하고 있고 모이고 있고요. 서울시의 모든 쓰레기를 마포구에 집중시키겠다는 얘긴데요. 그러면은 저희의 의견을 들어야죠. 그리고 아주 구체적이고 장기적인 대책도 있어야 되고요. 물론 마포구에 소각장을 짓는 건 저는 절대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25개 구에 있는 쓰레기는 각자의 구에서 처리를 하면 돼요. 불가능한 것도 아니고요. 충분히 가능한 일이고요. 또 그렇게 하는 곳이 지금 있고요. 자신의 구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들을 자신이 처리를 해야지만 쓰레기 발생의 규모도 줄어듭니다. 여기서 이 쓰레기가 어디로 가는지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막 버리고 있거든요. 쓰레기를 줄이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쓰레기를 줄일 생각하지 않고 막 버리고 있는 게 지금 현실이에요. 근데 만약에 내가 버린 쓰레기가 우리 구에 있는 소각장에서 처리가 되고 있고 이런 것들이 우리 혹은 나한테 피해가 미친다고 생각을 하게 되면은 스스로 쓰레기를 줄일 수밖에 없어요.
쓰레기를 줄이고 분리수거 철저히 하고 또 친환경적인 상품을 사용을 하고 이게 궁극적으로 진행돼야 될 상황이지 더 큰 쓰레기 소각장을 짓겠다? 더 많은 쓰레기를 버리겠다? 더 많은 쓰레기를 태우겠다? 이게 어떻게 대안이 될 수 있겠습니까? 특히 지금 환경 문제나 기후 문제가 정말 코앞에 있는데 우리 아이들의 미래가 정말 위험하거든요. 그러면은 다 같이 이런 것들을 줄이고 친환경적인 삶을 살 수 있는 방향을 같이 고민을 해야지. 어떻게 쓰레기 소각장을 더 크게 짓겠다? 그리고 뭐라고요? 뭐 주민들에게 뭐 1,000억 이상의 뭐 어쩌고저쩌고 하겠다고? 뭐 돈 주면 답니까? 이번에 이태원 참사도 뭐 위로금을 주겠다고요? 희생자들한테 무슨 위로금을 줘요? 이런 진짜 말도 안 되는 천박하고 진짜 이런 생각들을 하는 위정자들이 정말 문제인 것 같습니다. 당신들만 똑똑한 게 아니에요. 저희는 뭐 공부 안 했습니까? 참. 지금 대한민국 사람들의 70% 이상이 다 대학을 나오고 고등교육을 받고 다들 많은 정보들을 접하고 있어요. 오히려 위정자들이 정말 갇힌 정보를 듣고 자신들만 똑똑하다고 생각하나 봐. 되게 웃기죠. 다 배웠어요. 우리 다 알아요. 무슨 뭐 지금 조선시대예요? 뭐 한자 모르는 백성들인 줄 아나 보죠? 다 똑똑한 다 알고 있습니다. 뭐 웃기지도 않아요, 진짜. 정신들 차리시고요. 정말 이렇게 나가시다가는 진짜 가만히 안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을 무슨 물로 보는 거지. 저 너무 흥분했네요. 너무 많은 시간을 뭐 이런 얘기 했는데 하여튼 요즘 너무 화가 나서 미쳐버리겠습니다. 너무 몰입하지는 않고 있긴 하지만 어쨌든 요즘 그렇네요. 기분이 더러워서. 자, 음악 듣고 와서 다시 본격적으로 이제 우리 맥주 이야기를 시작해 보죠. 어떤 노래 들을까요? 두 번째 노래는 핫뜨거 원타임 듣고 오겠습니다. 원타임 핫뜨거 듣고 왔습니다. 첫 번째 노래는 WN 웨일스의 로켓 펀치 제너레이션 듣고 왔습니다. 자, 빨리 맥주 뉴스 들어가 보죠. 머니투데이에서 나온 기사고요. 11월 6일 기사입니다. 곰표 맥주 코스닥 상장이 제동에 걸렸다라고 하네요. 보면은 2021년 매출이 420억이에요. 그리고 영업이익이 118억, 흑자를 냈습니다. 어마무시하죠? 2021년입니다. 457% 증가, 영업이익은 3000% 증가예요. 너무 올랐죠? 너무 급등했죠? 그죠? 곰표 맥주 때문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세븐분의 실적은 곰표 맥주의 성장에 기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장을 하려고 했는데 3일 회계법인에서 제동을 걸었다. 왜냐하면 재고자산이 너무 늘어났다라고 하는 게 여기에 이제 얘긴데요. 제가 읽는 행간의 의미는 뭐 플러스 제가 읽는 행간의 의미는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이 기사를 보면서 제가 두 가지를 좀 느꼈는데, 한 가지는 이 곰표라고 하는 브랜드가 이게 세븐브로이 게 아니에요. 그죠? 이 곰표라고 하는 브랜드가 대한제분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한제분 브랜드로 1등을 한 거죠. 급성장을 한 거죠. 그럼 굉장히 리스키하죠. 만약에 이 곰표라고 하는 브랜드가 세븐브로이가 아닌 다른 곳과 콜라보를 해서 맥주가 나왔다. 그러면 세븐브로이의 이 실적은 다시 급격하게 추락할 가능성이 있겠죠. 그럴 수도 있거든요. 네, 그리고 그 곰표 브랜드를 가져간 누군가는 그러면 지금의 곰표 맥주만한 맥주 못 만들겠는가? 만들 수 있죠. 충분히 만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곰표 맥주 자체가 맥주의 뭐 정체성이나 향미 때문에 급성장한 맥주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브랜드로 성장한 맥주죠. 그 브랜드를 띄워가지고 다른 양조장 가서 콜라보를 했다. 곰표가 거기서 나온다. 마찬가지입니다. 충분히 매출을 이뤄낼 수 있죠. 그러니까 이게 세븐브로이의 조금 아픈 구석이에요.
굉장히 급성장을 했는데 이 급성장을 시킨 브랜드가 내 브랜드가 아니에요. 그럼 곰표 브랜드 다른 거, 세븐브로이 브랜드 다른 거 생각나는 게 있으신가요? 있죠. 뭐 한강, 강서 굉장히 오래전부터 있었던 브랜드고요. 그런데 이들이 많은 매출은 곰표에 비하면 상대가 안 돼요. 다른 게 또 뭐가 있나요? 뭐 메가더, 뭐 흥청망청 이런 거 기억나세요? 기억 안 나죠. 그죠? 세븐브로이만이 갖고 있는 자기만의 브랜드가 없어요. 한강, 강서 이것도 굉장히 우리가 크래프트 맥주의 어떤 핵심 가치인 진정성, 그러니까 어센티서티라고 하는 그 진정성 측면에서는 좀 벗어나는 맥주이긴 해요. 왜냐하면 세븐브로이는 지금 뭐 익산, 그 다음에 홍천 이쪽에 브루어리를 갖고 있는 곳인데 여기서 서울에 있는 한강이나 강서 맥주를 만드는 건 뭔가 좀 이상하죠. 제가 정말 말씀드렸지만 제주도에 있는 제주도 브루어리가 제주 맥주를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제주도에 있는 브루어리가 광화문 맥주를 만드는 격이에요. 이상하죠. 이게 진정성이 어긋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의 리스크가 좀 있고요. 또 하나의 리스크는 2022년 매출입니다. 여기도 잠깐 기사에 대놓고 쓰진 않았지만 그런 얘기들이 나오곤 있거든요. 증권업계 관계자는 세븐브로이 맥주가 지난해 기대 이상의 실적을 올린 덕분이라고 하고 코스닥 신규상품 입건 가운데 감사 의견 최근 사업 연도 적정이 있는 만큼 내년 상반도 상장 추진은 쉽지 않을 것. 최근의 실적도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걸 보면은 실적 봐도 최근 2022년의 사업 실적은 2021년만큼은 아니겠구나라는 우리가 의미를 슬쩍 읽을 수 있죠. 그러니까 너무 급등한 거 2021년에 너무 3000% 영업이익 성장이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가능하죠. 근데 이게 그럼 지속될 것인가? 이건 또 다른 문제예요. 만약에 작년에 영업이익이 112억이 났는데 올해 영업이익이 뭐 10억이다. 이상한 거죠. 이거는 굉장히 튄 거예요. 근데 그런 실적만 하나 갖고서는 IPO를 시켜준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그 IPO를 하는 그 조건이 굉장히 까다롭고요. 그렇게 쉽지 않아요.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우리나라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힘들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는 재고 자산이라는 이제 핑계를 내세웠는데 제가 이 기사 뒤에 읽는 두 가지 행간의 의미는 하나는 곰표 브랜드 눈일 거 아니잖아. 또 하나 작년에 3000% 영업이익의 증가 혹은 420억의 매출은 튄 거야 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기사가 나왔습니다. 2022년 11월 8일 탑데일리라고 하는 곳이네요. 주가 급락 후폭풍 떨고 있는 후발주자 해가지고 제주 맥주 얘기가 나오면서 상장을 이제 하려고 하는 다른 몇몇 브루어리들의 실적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앞에 기사는 뭐 얼마를 투자를 받았고 몇십억을 투자를 받았고 뭐 어쩌고저쩌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어메이징 브루어리 컴퍼니 같은 뭐 총 180억을 받았고 뭐 더 세릴라이트 같은 경우도 뭐 75억을 받았고 많이도 받았네요. 이렇게 쭉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떠냐? 그래서 IPO를 하려고 봤더니 일단 제주 맥주가 지금 엉망이다. 제주 맥주 주가 보셨죠? 그죠? 1000원대입니다. 1000원대. 말도 안 되죠. 그죠? 3,000원에 상장을 했는데 지금 상장가의 반토막에 떨어졌어요. 적자도 지금 되게 심하고요. 다른 회사들도 봤더니 이제 여기 매출과 영업이익이 나왔는데 더 세릴라이트 브루잉 같은 경우는 2021년에 30억 매출을 했는데 적자가 10억이에요. 순손실이 10억이에요. 영업 적자도 아니고 순손실. 카브루 같은 경우는 55억 매출을 했는데 22억 5천만 원이 순손실입니다. 그죠? 어메이징은 28억 8천의 매출을 올렸는데 순손실이 15억이에요. 순손실이 매출의 반이 넘어요. 그거 어떻게 상장을 해요? 말도 안 되지. 심하잖아요. 그죠? 지금 마켓컬리나 얘네들보다 훨씬 매출 규모가 크고
유망하다고 얘기를 하는 마켓컬리나 또 뭐 있죠? 뭐 클래스 101이나 뭐 상장을 추진하는 회사들이 다 반려당하고 있거든요. 왜? 영업 적자가 계속되고 있어요. 영업 적자가 계속되고 있어요. 그럼 영업 적자가 줄어들 수 있는 혹은 이걸 반전시킬 수 있는 모멘텀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게다가 지금 한국 경제가 작살나고 있습니다. 채권 시장 다 작살나고 있고요. 뭐 건설 시장 다 작살나고 있고요. 지금 스타트업의 신규 투자가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다. 이거는 뭐 기업의 문제와 달리 상관없이 그냥 시장 자체에 돈이 말라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IPO가 되겠습니까? 힘들죠. 제가 생각한 것보다 확실히 매출 규모들이 더 작네요. 2021년 매출 규모들이. 그럼 2022년에는 늘어났을까? 비슷할 것 같아요. 2022년에도 아마 매출 규모는 비슷할 것 같습니다. 더 늘어날 것 같진 않아요. 왜냐하면 경쟁이 더 심해졌거든요. 더 늘어날 것 같지 않은데 그럼 적자 규모는 더 늘어났을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올해 재무제표를 좀 봐야 되겠지만 그런데 어떻게 IPO가 되나요? 그리고 이 정도의 매출 규모 갖고는 IPO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주 맥주 같은 경우가 굉장히 특이했던 경우죠. 진짜 뭐 유니콘인가요? 뭐 이렇게 굉장히 특이한 케이스로 상장이 됐던 거고. 그래서 제가 정말 2년, 3년 내내 주구장창 얘기했던 게 뭐냐면 제주 맥주가 잘 돼야지 그 뒤에 있는 맥주 회사들이 줄줄이 IPO가 가능하다라고 얘기했어요. 제주 맥주 잘 되길 바랬죠. 잘 되길 계속 얘기를 했고요. 하지만 안 되죠. 안 될 수밖에 없는 이유도 제 방송을 꾸준히 들으셨던 분들은 제가 얘기를 했죠. 힘들어요. 이 크래프트 맥주가 대중 맥주 시장의 영역에 가서 뭔가 규모의 경제를 누리겠다. 이상한 일이에요. 쉽지 않습니다. 아예 대중 맥주의 포지셔닝을 유지를 하면서 가면 모르나. 그런데 대중 맥주 포지션을 유지하려고 가니 그 링 위에는 이미 오비나 하이트 그리고 어마무시한 수입 맥주들이 버티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그 술 채널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온라인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다양한 채널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바트샵도 다 망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마트랑 편의점 채널밖에 없는데 그 시장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대중맥주 포지셔닝을 취해야 되고, 그죠? 박리담회의 포지션을 취해야 되는데 이미 그쪽에 선수들이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이겨요? 뭐 180억 정도 투자해 갖고는 이길 수가 없어요. 오비랑 하이트, 뭐 롯데, 그밖에 수입 맥주들 어떻게 이깁니까? 이길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게 스톡 인더 미들이에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중간에 껴있는데 이게 최악인 거죠. 이 포지셔닝으로 갔다가 다시 크래프트 맥주 포지셔닝으로 가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 말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 경영이라는 것들이, 또 마케팅 포지셔닝이라는 게 그렇게 쉽게 될 거였으면 뭐 누구나 다 하게요.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심해요. 예, 심하고 올해 상반기 연결 재무제표 기준으로 37억을 영업이익을 달성했네요. 세븐브루이가 상장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 힘들다라고 보고요. 그래서 쉽지 않다. 이 얘기를 좀 해드리려고 했습니다. 방법이 있느냐? 방법 모르겠어요. 저도. 뭐 어떻게 알겠습니까? 뭐 이런 거 진짜 이 업계 관계자들끼리 모여서 막 고민을 같이 하고 해야 되는데 이 클러스터링이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러지 못하겠죠. 이 수제 맥주 아니고 크래프트 맥주, 저희 독립맥주 공장이나 뭐 이런 크래프트 맥주들은 클러스터링을 할 수가 있어요. 뭐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미 편의점에 진출한 맥주들은 참 쉽지 않다. 한 3, 4년은 진짜 버텨야 된다. 예, 버텨야죠. 뭐 방법이 없습니다. 네, 맥주뉴스 얘기해 드렸고요. 시간이 많이 지났네요. DPR 이안의 미스터 인세너티. DPR 이안의 미스터 인세너티 듣고 왔습니다. 좀 짧은 노래를 골랐고요. 자, 책을 읽어보면서 빨리빨리 정리를 하죠. 오늘 다 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처음에는 이제
박테리아와 이제 젖산 락토바실러스와 뭐 브레타노마이시스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뭐 젖산에 대한 얘기는 제가 저번 시간에 해드린 얘기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들으시면 될 것 같고, 그런데 이제 여기 지금 재밌는 표현이 있어요. 보면 락토바실러스 박테리아가 생성하는 사워에일은 입안을 오싹하게 하지만 절대 혀를 꼬아놓지는 않는다. 이거 맞는 것 같아요. 그죠? 네, 이거 적절한 표현인 것 같고요. 브레타노마이시스 같은 경우에는 쉴 새 없이 일하는 효모 세계의 일벌레다 라고 하네요. 아주 천천히 하지만 모든 당을 먹어치운다 라고 합니다. 팽맹과 같다 이런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너무 오래 놔두면 맥주가 묽어져서 마구간 웅덩이 물을 빨아들인 것처럼 전혀 마실 수 없는 상태가 될 수 있다 라고 하네요. 그런데 이 브레타노마이시스 같은 경우는 정말 끈질기기 때문에 잘못하면 맥주를 망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일단 나무 속에 잠복했다면 세계 최악의 투숙객처럼 계속 버티고 있다, 죽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브레타노마이시스나 젖산 락토바실러스 같은 경우는 양조를 할 때 정말 조심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이 미생물들은 뭐 전통적으로 대부분의 에일에 있었지만 인간과 함께 현대적인 맥주에 있어서는 최악의 미생물들 중에 하나죠. 그래서 이 두 미생물이 사용되는 맥주들은 굉장히 한정적인 맥주라고 볼 수 있고요. 여기 페디오코커스를 얘기하고 있는데 제가 저번 시간에도 페디오코커스 말씀드렸죠. 페디오코커스는 일반적으로 맥주에서는 절대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페디오코커스에 감염된 균 같은 경우는 맥주 같은 경우는 버터스카치, 다이어스틸과 함께 사워가 같이 나거든요. 그리고 얘네들은 이렇게 실 같은 것들을 만들기 때문에 얘네들은 맥주에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것들이고 간장 같은데 사용되는 박테리아, 간장에 작용하는 박테리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넘어가면은 벨기에 사워에일과 와일드 에일 이렇게 두 개를 나눠놨어요. 벨기에 사워에일은 람빅하고 일단 플란스 레드 에일 두 개를 얘기해 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드브린 정도가 있겠죠. 오드브린도 여기가 있고요. 그리고 사워에일을 넘어가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제나 베를리너 바이스에도 솔직히 이쪽에 사워 쪽에 있는 게 더 맞는 것 같고요. 근데 얘네들은 좀 분리를 해놨고, 자 람빅을 한번 읽어보죠. 람빅 같은 경우로 다음 시간에 또 이어져야 될 것 같은데 뭐 할 얘기가 많은 맥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맥주도 고동치는 심장에 해당하는 핵심 요소의 효모로 아로마와 풍미를 이끄는 대단한 드라이버다. 뭐 이러면서 하면서 오늘날 양조업체는 복제성 풍미를 정달할 수 있는 순수 배양 효모에 의존하는데 굉장히 어렵게 번역을 해놨는데 그냥 인간이 배양하는 효모로 똑같은 향미를 만들어내는 맥주가 현대적인 맥주다 이런 뜻이에요. 그렇죠? 이게 에밀 크리스티안 한센이 칼스버그에서 했다고 하고요. 칼스버그에서 에밀 크리스티안 한센이 한 거는 하멘바르 효모의 순수 분리 배양이고, 하멘바르 효모의 순수 분리 배양은 뭘 의미하냐면 여러 가지 효모가 맥주를 만드는 데 있어서 그 아주 안정적인 품질, 향미와 품질을 만드는 효모가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효모, 그때는 그 효모를 단일 개체로 분리를 한 것, 그리고 그걸 배양을 한 것, 이게 에밀 크리스티안 한센이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걸 못했기 때문에 이 효모가 발효를 하려고 그러면 다른 이제 뭐 개체군들이 옆에 있다가 발효에 관여를 해서 맥주의 향미가 매번 틀려지고 품질이 들쑥날쑥했던 거죠. 근데 이제 에밀 크리스티안 한센이 요거를 단일 효모로 싹 분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안정적인 품질과 향미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게 이제 칼스버그 연구소에서 1883년에 한 일이고요. 람빅 같은 경우는 그런 맥주가 아니죠. 람빅의 가장 큰 핵심은 뭐냐면 맥즙을 그냥 쿨십에 넣어서 발효를 한다는 거죠. 완전 야생 발효 혹은 자연 발효를 진행한다는 게 이 람빅의 특징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양조장 안에 있는, 그것도 당연히 이제 사람이 관리를 해줘야 됩니다. 그냥 단순 야생이라고 할 수는 없으니까 그 야생에 있는 미생물들이 자연스럽게 그 맥즙을 먹고 만들어낸 결과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게 이제 맥주고, 아마 이게 이제 예전에 완전히 고대 시대 맥주와 거의 비슷할 거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들 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거기 이 맥주에는 자연스럽게 다양한 미생물들이 관여를 하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젖산균, 아까 말씀드린 락토바실러스와 브레타노마이세스가 또 주로 관여를 한다라고 해서 굉장히 느리게 발효가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한 달 넘게 이 발효가 진행된다고 보통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 결과물을 갖고 또 숙성을 시켜야 되고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1년에서 2년 숙성을 시키는 게 모든 람빅의 또 원주잖아요. 여기 괴즈라는 게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여기 6개월 된 람빅을 이제 섞는 게 이제 괴즈라는 건데 원래 오리지널 괴즈 같은 경우는 굉장히 오랜 숙성 기간을 거칩니다. 왜냐하면 너무 향이 너무 삐죽삐죽하거든요. 신맛도 너무 강하고 너무 삐죽삐죽하고 뭔가 다듬어지지 않은 향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고요. 브뤼셀과 브리셀 서쪽의 주로 농촌 지역인 샌베일리의 특산물은 자연 발효된 에일이 있는데 그 기원은 헨슨과 파스텔가 등장하기 수세기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라고 하네요. 풍부한 지역 농산물로 양조된 람빅은 한 약 500년간 존재했고 그 기간 동안 스타일은 거의 변하지 않았다라고 하네요. 이 수골풍의 에일은 오늘날 와서 적어도 30%의 비마가 밀로 양조되며 나머지 원료는 보리맥으로 구성된다. 굉장히 오래된 역사를 갖고 있지만 실제 상업화된 람빅은 100년이 채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상업화시켜서 상업 양조로 만들어진 맥주, 그러니까 뭐 깐띠옹 같은 경우죠. 깐띠옹 같은 경우도 20세기 초에 세워진 브루어리예요. 그러니까 이런 맥주들을 그냥 그 지역에서 만들어 먹었을 가능성은 있어요. 역사는 있었겠죠. 근데 이거를 상업 맥주로 만든 것은 뭐 100년 정도밖에 안 된다라는 사실을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요. 람빅 양조 초기 단계에서는 일반적인 양조 공정에 따라서 이제 맥즙을 만들고 이제 홉을 추가한다고 하죠. 근데 여기 들어가는 홉도 역시 묵은 홉입니다. 쓴맛을 내거나 뭐 향을 내는 홉이 아니고요. 묵은 홉을 넣어서 일종의 항균성을 높인 그런 어떤 특징을 갖는 호핑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일반 양조가들은 전형적으로 신선하고 톡 쏘는 맛의 홉을 선호하는 반면에 람빅 양조는 쌉쌀한 맛과 아로마는 이렇지만 방부제의 위력 그대로 간직한 오래되고 퀴퀴한 냄새의 홉을 선호한다. 이게 이제 묵은 홉이고 한 2년 묵은 홉을 쓴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람빅 제조하는 과정은 뜨거운 메가즙을 적절한 온도로 식혀서 효모를 투입한다. 람빅의 경우 김이 모락모락 나는 메가즙을 쿨십이라 불리우는 냉각조로 번역했는데 쿨십입니다. 깊이가 얕은 대형 쟁반으로 올려 밤새도록 냉각시키되 창문을 활짝 열어놓는다. 이때 미생물, 효모와 박테리아가 바람을 타고 냉각조로 날아들어 메가즙으로 들어간다. 뭐 바람을 타고 들어오는 것뿐만 아니라 그 쿨십이 있는 양조장 벽이나 지붕이나 이런 데들 있는 미생물들이 다 관여를 하고요. 그래서 안 건드리죠. 막 거미줄도 있고 막 그렇다고 해요. 저는 아직 못 가봤지만. 그래서 그냥 냅두는 어떤 그런 쿨십 환경에서 이제 만들어지고요. 그래서 효모 박테리아 같은 야생 생물은 발효의 시동을 거는데 도움을 줄지 몰라도 이들만으로 소비자 입까지 가는 여정에서 맥주를 지켜내는 한계가 있다. 그렇죠. 효모가 들어간 메가즙을 나무통으로 옮기는데 나무통의 시큼한 맛을 박테리아와 설탕 연화를 위해 잔뜩 굶주린 부대토 군단으로 들끓는다. 그렇다고 하네요. 또 숙성 기간 동안에도 자연스럽게 그 안에 있는 박테리아들이 혹은 미생물들, 효모들이 야생 효모들이 또 관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이게 손도 많이 가고 신경도 많이 쓰이고 노하우가 응축된 양조 방식이 기술이 있어야지만 가능한 거예요. 쉽지 않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람빅은 또 그 곧바로 제공되지 않고요. 이제 뭐 체리나 라즈베리나 블랙커런트, 복숭아 같은 뭐 과일 넣기도 하고 혹은 1년, 4년, 3년간 람빅 생산분을 향해 섞어서 병으로 포장하면 그 안에 또 숙성되어 발효될 수도 있고 또 당을 넣어서 만드는 람빅을 우리가 파로라고 하고 아까처럼 좀 젊은 람빅을 넣으면 괴즈라고 하고 대부분 이제 우리가 마시는 람빅들은 다 괴즈죠. 원주는 이제 그 벨기에 현지에서 드실 수 있다고 해요. 저는 아직 못 가봐서 원주는 못 마셔봤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신맛이라고 되어 있는데 보통 이쪽에 있는 신맛은 사워니스라기보다는 타르트니스라는 표현을 많이 써요. 혹은 엑시더티라는 표현을 쓰는 것도 있고요. 그러니까 단순 신맛이 아니고 시큼하고 입안을 짜르르 울리는 듯한 이 혀끝을 짜르르 울리는 혀 뒤를 짜르르 울리는 듯한 그런 신맛이죠. 더 심해지면 푸커링하다고 하는데 그건 안 좋은 거고요.
어쨌든 뭐 타르트니스라는 표현을 더 많이 씁니다. 프랑스의 샴페인처럼 진정한 람빅은 벨기에 특정 지역에서만 생산할 수 있다. 네, 맞습니다. 이 람빅의 그 숙성 과정, 특히 이제 그 괴즈를 하는 과정들이 다 이 샴페인에서 영감을 받았다고 하고요. 이거는 뭐 깐띠용 홈페이지 가서 보시면 다 나옵니다. 이 깐띠용을 만드는 그 중간중간에 이 어떤 그 추가적인 발효를 하고 숙성시키는 과정들이 다 샴페인에서 영감을 받았다고 하는 얘기들이 실제 나와 있고요. 그중 가장 추앙받는 것이 깐띠용이다. 이 양존의 시큼한 람빅을 1900년부터 만들었다. 그죠? 20세기예요. 20세기. 분, 린데만스, 뭐 스리폰테인엔 뭐 이런 것들이 탁월한 람빅을 양조한다고 되어 있고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뒤는 뭐 특별히 책에서는 말씀드릴 내용이 없고요. 이제 호랄이라는 게 있죠. 호랄이 이제 람빅 양조자들의 일종의 모임이거든요. 그런데 이 호랄은 재밌는 게 이 안에 우리가 대단하다고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깐띠용이나 뭐 삼분수, 폰테인 같은 양조장들은 또 없습니다. 그리고 이 호랄은 양조 브루어리만 있는 게 아니고 일종의 블렌딩 업체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람빅을 여러 그 원주나 여러 람빅을 해서 블렌딩해서 또 람빅으로 만드는 곳들이 있거든요. 브랜딩해서 그 일종의 와인의 네고시앙이죠. 이 네고시앙이 역시 람빅에도 존재합니다. 이 호랄에는 이 네고시앙 같은 이 블렌딩 업체들도 같이 포함되어 있어요. 자세하게 제가 아직은 조사 안 해봤는데 뭐 깐띠용이나 스리폰테인 같은 경우는 초기에는 이 호랄에 몸을 담고 있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이 호랄이 뭔가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와 다르다라는 이유로 탈퇴를 한 걸로 알고 있고요. 너무 상업적이고 그다음에 너무 전통적인 방법을 벗어나는 것도 허용해 준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탈퇴를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그런 건 뭐 그들의 일이겠지만 호랄이 꼭 모든 람빅의 가치를 대변하는 뭐 그런 조직은 아니다라는 것들을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요. 일종의 뭐 트라피스트의 ATP 마크 같은 것은 꼭 아닐 수 있다라는 것을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람빅이에요. 그래서 람빅 같은 경우는 가장 큰 특징 아까 얘기했듯이 맥즙을 쿨십에 넣고서는 그냥 자연 발효를 한다는 거. 왜냐면은 이 점이 뒤에 얘기할 플란더스 레드에일과 가장 큰 차이점들을 만들어냅니다. 그건 제가 플란더스 레드에일을 얘기하면서 다시 말씀드리고요. 람빅은 제가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정리를 하고 아플리잼이라고 하는 맥주를 제가 저번 시간에 얘기를 못 해드렸는데 이 아플리잼 같은 경우는 지금 하이네켄 소속이고요. 벨기에의 브랜드입니다. 이 아플리겜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에비비어 브랜드예요. 벨기에 에비비어 브랜드의 대표적인 브랜드고요. 그래서 아플리겜이라고 하는 수도원이 있습니다. 수도원도 있고요. 이제 지역도 있죠. 하지만 이 맥주는 수도원에서 만들어지는 맥주는 아니에요. 이 아플리겜 홈페이지 가시면 막 수도사들을 막 맥주 먹고 있는 모습 막 밖에 있거든요. 그래서 야 이거 수도원에서 만들어진 맥주인가 보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 아플리겜은 대표적인 에비비어입니다. 그래서 이 뒤에도 안 보이시겠구나. 네, 이 뒤에도 전형적인 그 있잖아요. 이 에비비어 마크가 있잖아요. 이 에비비어도 이 뒤에 있습니다. 이거 없는 데들도 있거든요. 이 아플리겜은 에비비어 이 로고를 뒤에 갖고 있어요. 그래서 하이네켄 소속이고요. 아플리겜이라고 하는 수도원의 이제 이름을 따오고 그다음에 그들이 만들었던 양조 방식을 상업 양조 브루어리에서 만드는 그런 맥주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맥주가 두벨인데 일반적인 두벨과 좀 다릅니다. 우리가 일반적인 두벨이라고 하면 뭐 베스말레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그 오리지널이니까요. 그 외에 다른 두벨을 보더라도 우리가 첫 번째 느껴지는 게 이제 그 리코라이스죠. 감초. 그다음에 약간 캐러멜리하고 초콜릿이한 그 향들이 뒤에 묻어서 나오는데 그게 전형적인 두벨인데 그리고 이제 그 벨지안 효모의 그 약간 레지너스한 특징들이 있죠. 강하진 않습니다. 두벨에서는. 그런데 이 맥주 같은 경우는 그것뿐만 아니라 굉장히 스파이시해요. 향신료의 향이 굉장히 도드라집니다.
그 향신료의 향이 무엇인지 딱 집어낼 수는 없어요. 근데 약간 아니스 같은 향, 아니스라고 하는 그 향신료가 있는데 그 아니스 같은 향이에요. 그런데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뒤에 이제 재료를 봤더니 역시나 다를까, 아니나 다를까, 역시 이제 그런 것들이 들어갔고요. 뭐 오렌지 껍질, 고수 씨앗, 그러니까 쿠민까지 들어갔어요. 쿠민 씨앗, 감초 뿌리까지. 그 다음에 아니스까지 들어갔더라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다양한 향신료들이 들어간 두벨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두벨과는 조금 차이가 있다라는 거를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 두벨이라길래 마셨는데 너무 스파이시한 거예요. 그리고 향신료 아니스 같은 여기 쿠민이 들어갔으니까 뭐 쿠민이라고 약간 보셔도 될 것 같은데 또 쿠민과 아니스의 그 중간의 향이 팍 치고 올라와서 뭐가 들어갔다라는 생각을 했죠. 그런데 뭐 벨기에에서는 뭐 상관없죠. 뭐 두벨이라고 하는 카테고리에서 봤을 때는 아주 정통적인 방법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재밌다. 재밌는 맥주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오렌지 껍질과 고수 씨앗이 이 두벨에 들어가는 경우가 제가 별로 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이 아플리겐 같은 경우는 이 두벨이라는 스타일에 뭐 오렌지 껍질, 뭐 고수 씨앗, 뭐 감초 뿌리를 또 일부러 넣었어요. 참 신기해요. 그죠? 이 두벨에서 나오는 그 감초향 같은 경우는 몰트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이제 몰트 약간 효모의 향이 약간 결합돼서 나오는 향인데 여기는 감초 뿌리까지 넣어가지고 감초향이 나냐? 감초향이 또 나요. 그래서 희한하다. 감초향도 나고 향신료 향도 세고 벨지안 효모의 약간 레지너스 향 나긴 나는데 그 향은 다른 두벨에 비해서는 또 확연히 약하다. 그런 느낌을 갖는 맥주였습니다. 다시 들어올지 모르겠는데 다시 들어오면 꼭 사서 경험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거 진짜 있을 때 먹어야 돼요. 안 들어오기 때문에. 그 다음에 제가 최근에 마신 서울집시 프로벤스 베케이션, 뭐 프로방스 베케이션 이렇게 부를 수 있고요. 이 뭐 서울집시는 뭐 크래프트 맥주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뭐 다들 아시는 브루어리죠. 캔으로 이렇게 나왔고요. 제가 마시기 굉장히 힘든 맥주입니다. 굉장히 신맛이 강한 이 사워 에일이고 포도 껍질이 들어갔어요. 포도 껍질이 들어가고 당연히 이제 뭐 젖산을 넣어서 신맛을 높였겠죠. 그 밖에 굉장히 다른 그 재료들이 많이 들어갔던 타임, 로즈마리, 오레가노, 뭐 세이보리 전형적인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허브들 다 비슷한 계열의 향들이죠. 타임, 로즈마리, 오레가노. 특히 오레가노 같은 경우는 감칠맛들이 굉장히 높은 바질이나 근데 뭐 솔직히 다 비슷한 계열의 허브들입니다. 조금 다르긴 하겠지만 월계수잎도 일종의 향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독립맥주공장에서 피클을 담글 때 월계수잎을 넣거든요. 이 월계수잎이 들어가서 있는 향들이 있기 때문에 근데 여기도 넣습니다. 그래서 보면 소금도 들어갔네요. 고제인가요? 뭐 고제인지 사워 에일인지 뭐 특정하기 힘든 스타일이에요. 포도 껍질이 들어간 맥주를 제가 이것만 마셔본 건 아니고 제가 다른 맥주도 마셔보긴 했는데 특히 이 문경 쪽에 있는 이런 안동이나 문경 쪽에 있는 브루어리들이 포도 껍질이나 포도를 이용한 크래프트 맥주를 종종 시도해 왔어요. 왜냐면 그쪽에 상주 포도가 유명하거든요. 그런데 이 서울집시의 이 브루어도 처음에 자신의 브루어리를 만들기 전에 안동 브루어리에서 맥주를 가져서 위탁양조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또 특히 그 당시에 만들었던 맥주들이 그 과일이나 과일 껍질을 넣은 맥주들을 굉장히 초기에 많이 만들어서 그걸로 이제 이름이 많이 알려지기 시작했죠. 서울집시 같은 경우는. 그래서 양조사의 어떤 철학이나 취향이 많이 반영된 그런 맥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포도 껍질 같은 경우는 잘 사용을 해야 되는데 포도 껍질을 잘못 사용하면 그 안에는 탄닌 때문에 맥주를 망칠 수가 있습니다. 맥주에서 탄닌이 느껴지면 그 맥주는 복구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마시기도 힘듭니다. 그래서 이 탄닌이 맥주에서는 가장 안 좋은 피해야 되는 기피 물질 중에 하나인데 이제 떫은 느낌을 주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포도 껍질을 잘못 쓰면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뭐 이 맥주는 당연히 그런 어떤 탄닌의 느낌은 안 나고요. 포도 향이 포도의 느낌이 나긴 합니다.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아로마키트의 포도 향이나 뭐 포도 맛 캔디의 포도 향 그런 건 아니고요. 이 포도 우리가 먹는 포도에서 나오는 약간 그런 뉘앙스들이 있기는 합니다. 있긴 한데 일단 기본적으로 저는 신맛이 너무 세서 이 신맛 좋아하시는 분들은 되게 좋아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신맛을 안 좋아하기 때문에 정말 한 잔 한 잔 마실 때마다 쉽지 않았다 생각이 들고요. 뭐 캐틀 사워링을 하셨던지 아니면은 발효조에서 아마 젖산균을 넣어서 추가적인 젖산을 만들어내셨던지 뭐 그런 방법으로 양조를 하셨을 것 같고요. 뭐 신맛 좋아하시는 분한테는 좋겠지만 뭐 저는 별로였다. 그리고 이제 상대적으로 이런 허브 향들은 서로 이렇게 뭉개지고 뭉쳐져서 이렇게 튀진 않았다. 이 향들이 함께 복합적으로 이 맥주의 향을 구성하고 있지 뭐 오레가노나 로즈마리 같은 향들이 튀어나오거나 느껴지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맥주가 갖고 있는 향미의 정체성을 그냥 만들어내는 거죠. 뭐 요리랑 비슷한 것 같아요. 여러 가지를 넣었을 때 어떤 특별한 향이 튀어나오는 게 아니고 다른 재료들이 함께 모이면서 이 향과 맛을 구성하는 맛은 뭐 신맛이 절대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포도향이라고 나오기도 되게 힘들고요. 그래서 그냥 모든 것들이 같이 뭉쳐져서 나오는 뭐 그런 어떤 독특한 향을 구성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과일향이긴 한데 어떤 뭐 에스테르 향도 아니고 무슨 트로피칼한 향도 아니고요. 아주 독특한 향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신맛을 좋아하시는 분들께 강력 추천해 드립니다. 하지만 저처럼 신맛을 별로 안 좋아하는 분들은 그냥 테크니컬하게 마실 것이다. 혹은 안 마실 가능성이 크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뭐 전형적인 아주 크래프트 실험적인 맥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두 가지 맥주를 소개시켜 드렸고요. 다음 시간에 람빅하고 아마 플라누스 레디라고 오드브린 정도 하면은 이 책을 이제 거의 끝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건강하시고요. 다음 주에 또 재미있는 맥주 소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